2012년에 개봉한 영화 화차는 배우들의 호연과 탄탄하고 섬뜩한 줄거리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작품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영화였죠. 저도 2번 봤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인 주인공이 약혼녀와 함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약혼녀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영화는 시작이 되죠. 비 오는 날 우산까지 버려둔 채 사라진 약혼녀를 찾아 휴게소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는데 발견한 거라곤 그녀의 머리핀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는 약혼녀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약혼녀의 주변인들을 통해 자신이 알던 약혼녀의 모든 신상 정보와 심지어 이름까지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비어있는 약혼녀의 집에서 그녀가 의도적으로 지문까지 싹 지워놓고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제가 영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보셨으면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국에서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써진 문구처럼 사라진 시신과 계획된 살인, 수십억 대의 보험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서 살아가려 했던 한 여인의 정체까지. 오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입니다. 2010년 9월 10일에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 어떤 여성이 방문을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러 왔는데 나이는 26세 여성 김은혜 씨였어요. 그녀는 명문 사립대를 나온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었고 부모로부터 수십억 원의 재산까지 상속받아서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 연하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찾은 보험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그곳에 강력반 형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왜 보험회사 사무실에 있었던 걸까요? 사무실은 일순간 긴장이 감돌았죠. 이 형사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은혜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손땡땡씨. 그러니까 분명히 26세의 김은혜로 사무실을 찾은 그녀에게 경찰이 김은혜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김은혜 씨는 나는 손 누구누구가 아니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죠. 경찰은 지금 우리랑 장난치냐? 우리가 그냥 왔겠냐? 라면서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도대체 무슨 제보를 받았다는 거냐? 누가 제보를 했냐? 라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그녀의 당당함에 보험사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굴이 완전히 다른데 나는 김은혜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대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해야 하느냐 라면서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무려 1시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그녀는 결국 긴급 체포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은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26세 여성 김은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체는 40대 여성 손 씨였고요. 손 씨는 3개월 전에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좋은 학벌, 부유한 부모, 임신 사실 이런 거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실제 김은혜 씨의 실종에 깊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요약해보자면 실제 사망신고된 손 씨는 버젓이 살아있었고 사라진 김은혜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체포된 그날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났던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은혜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운전면허 시험까지 치를 정도로 대담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손 씨는 어떻게 사망 처리가 된 걸까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손 씨는요, 실제로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서 정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그 후에 경찰의 시신 검안까지 받아서 장의사에 의해 화장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의 비밀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손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범행을 결심했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냅니다. 7개의 보험회사에서 총 40여억 원을 탈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명보험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했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돈을 계속해서 넣었던 겁니다. 이후에 손 씨는 대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뜬금없이 대구에 위치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을 운영하는 목사와 관계자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해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고요. 원장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없고 찾을 사람이 없는 여성을 소개해달라. 부모가 없고 찾을 사람이 없는 여성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구해달라고 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김은혜 씨였습니다. 손 씨는 이 연고가 없는 여성 노숙자의 자활을 돕고 싶다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월급 140만 원도 주고 함께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면서 이 김은혜 씨를 유인해요. 김은혜 씨는 이것을 받아들였죠.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6월 16일 저녁 7시 40분에 김은혜 씨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손 씨를 따라 나섭니다. 대구를 떠난 손 씨의 차량이 부산에 도착하는데요. 그 시간이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7시간 만에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17일 오전 5시경에 김은혜 씨가 갑자기 사망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김 씨를 데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손 씨였습니다. 손 씨는 이렇게 말해요. 둘이서 같이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해서 근처 가게로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김 씨가 복통을 호소했고 내가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사망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김은혜 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말한 거죠. 의사에게는 자신이 환자의 아는 동생이라고 밝혔고요. 환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이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딱히 구토를 했던 흔적 이런 거 이외에는 다른 외상 같은 게 없었다라는 이유로 김 씨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처리합니다. 서류상으로 손 씨가 사망 처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손 씨는 김은혜 씨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해를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뿌립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신을 화장 처리할 때도 대구 노숙자 쉼터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를 시켜서 화장 동의서를 받도록 했죠. 어머니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각된 걸까요?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이후에 손 씨는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본인의 사망 신고를 마쳤고요. 자신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들을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여억 원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7월 30일 오후에 우체국 보험에 사망 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내고 보험금 600만 원을 일단 타네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해서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 보험사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보험 수령 서류에서 이 사망 처리되어 있는 손 씨의 사인과 김은혜 행세를 하는 손 씨의 사인이 같다는 사실을 우연히 포착한 겁니다. 여기서 눈치를 챈 거죠. 같은 사인을 한 거예요.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요, 우체국 CCTV 화면을 분석했고요. 사망 신고되어 있었던 손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타려던 손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손 씨는 완강히 부인해요. 난 절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 경찰은
여기서 몇 가지 정황을 통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첫 번째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내려면 굉장히 그 어려운 살림의 부담이었을 텐데도 굳이 그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노숙자 쉼터까지 굳이 찾아가서 구체적인 조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고 없는 사람, 여성, 이런 조건들까지 대가면서 자신의 그 거짓 사망에 활용할 여성을 찾았다.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다른 지병이 없이 건강했던 김 씨가 손 씨와 함께 쉼터를 떠난 뒤에 10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사망했다? 이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매우 수상한 정황들이 많았지만 사건 해결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습니다. 화장이 돼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게 된 거예요. 사건 현장으로 의심되는 손 씨의 차량을 정밀 감식했을 때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 씨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다면 범행 사실은 시신 유기, 사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시신 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검안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는데 결정적인 정황들은 몇 가지가 포착이 됩니다. 4월부터 손 씨가 했던 어떤 검색 기록이 드러났는데요. 어떤 검색 기록이 있었냐면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 신고 절차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던 기록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죠.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사용을 해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나, 이거는 부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3년 동안 5번의 재판이 열릴 정도로 긴 공방이 이어졌어요. 손 씨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나는 보험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 그런데 살인은 하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로 김 씨가 사망했고 갑자기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보험금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꾸민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1심 재판 2011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손 씨의 살인죄를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골라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인 양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동기하에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항소했어요. 억울합니다. 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소심 역시 1심의 판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제시되어 있지가 않고 살해 방법이나 구체적인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살해 도구나 약물 등 손 씨의 사건 당일의 행적과 김 씨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 세 번째, 김 씨의 사인이 부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타살 근거가 되는 상처나 혈흔 등의 증거가 없다. 증거에 대한 이야기죠. 3가지가 다. 4번째로는요. 김 씨가 지병이나 음주 등으로 사망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해요. 2심 재판부는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들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012년 9월 30일에 대법원 판결이 열리는데요. 대법원은 또다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손 씨의 운명이 다시 바뀝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요.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요한 단서인 이 사건처럼 중요한 단서인 시신이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였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서요. 손 씨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동기가 있었고 사고 당일에 김 씨를 차에 태우고 더 가까운 병원을 갈 수도 있었는데 멀리 있는 응급실로 갔다는 것. 사망 후에는 서둘러 화장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모든 손 씨의 행동들이 충동적으로 신분을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 씨의 돌연사 가능성이나 자살 가능성 등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심리를 했어야 했고 검찰이 사망 원인으로 제시한 독극물 복용과 김 씨의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을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013년 3월 27일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이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손 씨는 마침내 법의 처벌을 받게 됐죠. 손 씨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범죄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전 행적들은 어땠을까요? 그녀가 지금의 지경까지 이른 이유를 조금 살펴볼게요. 실제로 손 씨의 집안은 과거에 제법 부유했습니다. 근데 점차 가세가 기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씀씀이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고요. 자신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차량 매도 대금과 보험금, 각종 금융재단과 복지재단 등에서 횡령한 창업자금 등을 통해 돈을 충당합니다. 때문에 이미 각종 사기 전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백혈병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 어린이 돕기 지원 캠페인을 통해서 받은 지원금까지도 자신의 사치로 탕진을 합니다. 손 씨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딸의 정체를 숨기고 13살 연하인 대학생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고 나는 부유한 집안 자제야 라면서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가진 돈이 한계가 있겠죠. 점점 멀어져가는 이 남자친구와 결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수십억 상속녀라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때문에 공교롭게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던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날 함께 차에 오른 두 여성은 각자가 꿈꾸던 세상으로 갈 생각에 들떴을 겁니다. 한 여성은 취직을 해서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준비를 했을 거고요. 다른 한 여성은 희망에 들떠있는 동승자의 목숨을 빼앗고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자신만의 세상에서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겠죠. 그 여정의 끝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10년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